자, 34페이지부터 의사표시 효력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의사표시가 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 단계,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요. 완성된 의사를 예를 들어 편지를 써가지고 을에게 보냈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발송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을 했고요. 그 내용을 읽어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게 뭐죠? 발신주의고,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게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입법주의에서 1번 표백주의, 발신주의 쭉 나오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요, 요지주의는 없어요. 요지주의는.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유자가 너무 불리합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를 취하는데, 표백주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죠? 표백주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뭐가 돼요?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의 원칙, 뭐라고요? 도달주의, 이렇게 나오죠. 적용 범위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원칙이다 이러면 되고. 그다음에 2번 도달의 의의가 나오고 도달의 효과가 나오고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도달이 뭐냐? 일단 도달이란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아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의사표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뭐가 돼야 돼요? 진입이 돼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뭐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또는 가정부나 직원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는데, 뭐가 있느냐? 첫째, 수치인이 불명하면, 수치인이 잘못 적혀 있다면 도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 뜯어보는 게, 남의 편지는 어떻게 해요? 안 뜯어보는 게 뭐죠? 일반적이니까. 손에 들고 있더라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됐더라도 뭐가 결여되는 거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죠? 도달되지 않는 거고요. 또 판례가 즉시 회수도 나옵니다. 요 사건은 누가 받았냐면 가정부가 받았거든요. 근데 가정부가 받으면 일단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갑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뭐 해버렸냐면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죠? 따라서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뭐 주민등록제 배달이 됐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안 살고 있다면 요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때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달의 효과 해가지고 1번 보시면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지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이라면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불착됐다, 연착됐다. 누가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3번이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오는데 요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요? 효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답장과 사원, 총회,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뭐죠? 답장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고, 1번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고, 3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죠? 발신주의다. 4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이것도 뭐죠? 최고에 대한 답장이니까 뭐가 돼요? 발신주의고. 5번 승낙이죠. 이것도 청약에 대한 답장이니까 뭐죠? 발신주의. 그래서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나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이나 답장이 뭐죠? 발신주의고,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3번.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입증입니다. 도달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 입증하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된 정도가 아니라 반송되지 되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아예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요. 항상 나오는 건데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통 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다시 원점 들어가서 도달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됐음을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서 1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에 1번 도달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가 없고요. 다만 2번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에서 의사표시 뭐가 나오죠? 공시송달이 나오죠. 일단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아니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밑에 나온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합니까? 공시송달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의 판례는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끝이죠. 자, 38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념이라 그랬죠. 개념. 그렇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병가 만나가지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이 법률 효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대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 계약에 의해서 타인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수임인은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냐면 사자일 수도 있어요. 나누는 기준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대리인이고 단순히 위임인이 시킨 일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세종시 가가지고 대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위임을 했으면 이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와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살지 어느 금액에 살지 스스로 뭘 하게 되니까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세종시에 있는 뭐 뿅간다 아파트 302동 1408호를 5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의사결정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내용을 보거나 문제를 볼 때 자꾸 이해가 안 되면 대리인을 누구로 접목시켜야 되냐면 친권자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러면은 자꾸 뭐예요? 사자로 접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요? 친권자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살쪄있냐 먹지 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엄마가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안 먹을지 뭐 해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엄마 나 오락해도 돼? 하지만 숙제 대신 오락해 주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오락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리는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대리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권자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의 허용 범위 해가지고 1. 재산상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거 좀 적어놓자고요.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적을 거는 법률 행위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뭐죠? 허용이 되는 거죠.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 뭐냐면 가족법상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뭐라고 됐어요? 재산상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사실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드리면 사자는 사실행위도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도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자는 스스로 뭘 안 해요? 의사를 결정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최순실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책임을 지느냐. 만약에 최순실 씨가 대리인이라면 박근혜 씨는 뭐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최순실 씨가 단순히 뭐요? 사자로 평가된다면 박근혜 씨는 뭐가 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나와요? 뉴스 보면은. 박근혜 씨는 뭐라 그래요?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최순실이 뭐예요? 스스로 뭐 의사를 결정한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야 박근혜 씨가 뭐죠? 책임을 면하는 거고, 검찰은 뭐라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씨가 뭐예요? 지시해서 최순실 씨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 박근혜 씨가 뭐예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뭐예요? 행위에 대해서 뭐죠? 책임을 지는 거죠. 제일 명확한 것은 정유라죠. 그죠? 정유라. 너무 명확해. 정유라가 입국하면서 엄마가 다 시켰어요. 그거죠. 엄마가 다 시켰고 전 몰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엄마한테 다 책임을 어떻게 해요? 떠넘기는 거죠. 최순실 씨가 무덤에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럴 거야, 아니면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이럴 거야, 그죠? 우리 딸 잘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였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칼을 뭐죠? 숨기는 게 뭐죠? 부모의 마음이래, 뭐죠? 그러니까는 아마 최순실 씨는 아마 정유라가 뭐죠? 다 자기한테 떠밀고 정유라는 뭐죠? 처벌 안 받기를 바라겠죠,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웃기잖아. 그럴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미 일이 너무 커졌고요. 뭐 가족의 이런 문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보면은 뭐랄까요, 최순실 씨가 보면은 원래 무식한 사람이 위험하죠. 그죠? 근데 무식한데 진짜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용감한 사람이 위험해. 또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지런하면 더 위험해. 그래서 무식하면 괜찮아요. 근데 무식하고 용감하고 부지런까지 하면 완전히 집안 다 거덜내고요. 그죠? 먼저 나라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참 용감하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대리 종류해 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대리인데 우리는
친권자와 후견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고. 우측에 맨에 2번 대리권 유무에 관한 분류해가지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고. 3번에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나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런 문제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죠?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한다는 거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에 대해서만 의사를 결정하겠죠.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지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병렬적 동급으로 이해하면 또 틀려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표시하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주된 것이 뭐예요? 능동대리고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적으로 패키지로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해가지고 1, 대리권의 2.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권리와 권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고요.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입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뭐가 돼요? 권한이 되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권의 발생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이 수권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수권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면 또 대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하고 요 숫자가 줄 숫자죠.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되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점입니다. 왜 수권행위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고 이해하냐면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네가 내 대신 세종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의사표시죠. 근데 만약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 그럴게요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한 능력자들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승낙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민법 117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아무한테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수권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행관계라고 하는데 대리권을 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부부니까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 좀 사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을 하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고용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요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해소된 경우에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무인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둘이 뭐요? 이혼했어요. 그래도 을은 아직도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관뒀어요. 사표를 썼어요. 그래도 을은 아직도 뭐예요? 대리인 거죠. 따라서 기초적 원인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판례를 기억해야 돼요. 판례. 판례는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7번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가 문제가 아니라 수권행위와 기초 내부관계에 대해서 무인설을 취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고 도박비,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야, 내가 당장 현금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뭘 했어요? 수권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도박빚을 변제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죠. 우리 판에 뭘 쳐요? 무인설. 얘가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유효한 거고,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요? 수권에 영향을 안 준다는 뭐예요? 무인설에 관한 판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7번. 도박 채무가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자신의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낼 때는 이걸 가지고 사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잘 돼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뭐까지 했냐면 수권행위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예요. 첫째, 을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위임은 뭐죠? 계약이죠. 따라서 위임은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뭐가 되죠? 적법한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죠? 판례 입장에.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끝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해가지고,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법률 규정은 뭐가 아닙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번, 수권행위로,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가지고 기억, 수권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한다 나와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돼? 밑에 나오는 뭐죠? 판례를 봐야 돼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이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아파트 사라 그랬으면 뭐요?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금 판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요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첫째, 매매 계약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가 있고요. 또 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첫째, 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 자체를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있는 좀 이따 볼 건데, 이거를요 체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평면적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헷갈려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사람 뭐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기해 줄 수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 자체는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뭐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 먼저 볼까요? 판례 보시면 1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읽어볼 필요도 없고 1번은.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읽어볼까요? 2번 보시면 이런 말 했죠.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권도 포함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대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능동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대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뭐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능동대리가 뭐요? 주고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는 그 매매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뭐죠? 대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뭐겠습니까? 지급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판례고, 4번 판례는 취소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말은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연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따라서 정리해보면 여기 빠졌는데 요거죠. 아주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교재 판례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느냐? A번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매매할 것은 이용 행위를 동글뱅이 쳐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임대. 본인의 부동산을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요. 왠지 아파트를 임대하려면은 처분권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이용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다시 넘기셔가지고요. 4번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죠. 1번 공동대리에서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에서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특별히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는데 기억 뭘 공동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을 하면 된다. 어차피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2번 따라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 안 하죠. 대리는 뭐 할 때만 의사결정해요? 능동대리할 때만 의사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만약에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끝이죠.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요? 친권자예요. 그러면 엄마 혼자 아버지 혼자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식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친권자가 대표적인 뭐가 돼요? 공동대리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아들이 있는데 학교를 올해 보낼지 내년에 보낼지 고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거는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은 없대. 뭐만 하고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 아버지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떡하죠?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데 과반수로 안 되잖아요. 이 두 명이니까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부의 의견에 따른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요?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남자는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는 의사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둘이 뭐죠? 부부싸움 한판 하게 되고 보통 남자들이 지적이죠. 근데 남자가 끝까지 개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해결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남자들이 그죠?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뭐죠? 아들 못 낳으면 막 쫓겨난대 부모가 낳다 이런 이혼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뭐 못 낳으면 문제? 딸 못 낳으면 문제돼요. 그죠? 요새는 그죠?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임신 새로 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딸 낳으려고 임신을 새로 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많아요. 제 친구도 얘들이 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임신했대요. 왜? 딸 키워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만 먹어놓으면 4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그 와이프가 막 울고 막 난리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죠? 아들이 같이 있는 시기였는데 요새는 뭐죠? 딸이 그죠? 입양도 그렇대요. 입양도 우리는 해외 수출하잖아요. 그죠? 가상 분위기지만 여자아이는 수출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국내 수요가 모자른대요.
그러니까는 그 국내에서도 여자아이는 다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대. 근데 오로지 남자아이들은 국내에서도 입양을 안 하기 때문에 요새는 주로 해외로 수출되는 아이들이 뭐죠? 남자아이래요. 그죠? 개값도 그래. 개값도 순놈이 싸요. 그죠? 암놈이 비쌉니다.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암놈 사가지고 뭐예요? 불임시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보통 그 개 진짜 잘 키우는 분들은 그 뭐죠? 개 분양받으셔가지고 불임시술 해요. 그럼 불임시술 할 건데 왜 암놈을 비싸게 주고 사고 불임시술 하지? 이게 뭐죠? 이게 심정적으로 왠지 순놈은 싫은 거야. 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굉장히 뭐죠?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에 아주 처했죠. 그죠? 위기. 그래서 그 보면은 그 한 7, 8년 전만 해도 아줌마라는 대상이 굉장히 지탕의 대상이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한 7, 8년, 10년 전만 해도 맨날 뭐 아줌마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뭐가 지탕의 대상이에요? 꼰대. 그쵸? 꼰대. 그래가지고 요새는 지탕의 대상이 이제 오로지 뭐예요? 남자. 그래서 막 이제 아줌마라는 것이 뭐 문제가 아니라 뭐죠? 꼰대 가지고 남자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죠? 여성부가 아니라 남성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죠? 남자들이 뭐예요? 굉장히 뭐죠? 위축되고 확대당하고 있죠, 그죠? 공무원 시험도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주로 누가요? 남자들이 합격해가지고 여성 할당제를 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할당제가 중요하니 오히려 뭐죠? 남자 할당제를 해야 될 판이고요. 선생님들도 다 누가요? 여자분들이죠? 남자도 다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여성을 보호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죠? 남성을 보호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성부가 아니라 뭐죠? 남성부가 갑자기 공동대리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 본 또 의식도 굉장히 다른 게, 이렇게 제가 가만 보면은, 과거에는 남자들이 굉장히 진취적, 여자들이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요즘 안 그래. 오히려 여자 아이들이 진취적이에요. 해외여행도 여자들이 혼자 막 다녀요. 남자애들은 안 가. 쭈삣쭈삣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오히려 그 여성이라는 성이 굉장히 뭐죠? 강화된 세상이 그래가지고 요새는 보면은 옛날에는 남자 혼자 여행 다니고 가끔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남자 혼자 없어요. 오히려 뭐죠? 여자아이들이 혼자 여행도 다니고 뭐죠? 혼자 뭐죠? 이렇게 하고 뭐 여자들이 오히려 뭐죠? 진취적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뭐죠? 굉장히 억압받는 사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나오죠. 일단 원칙 뭐죠? 금지해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맨 밑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우측에 메모를 보시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뭔 소리냐? 자, 갑이 본인인데요. 을이 뭐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어요. 근데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기계약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안 되지만 갑이 그래라 승낙을 하면 을이 뭐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뭐가 있었냐면 채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할게요. 5천만 원.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고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을은 갑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뽑아서 자기의 채무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뭐가 가능하다고요? 채무 이행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는 을 스스로 뭐 해서요?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만약에 병이라는 또 본인이 있다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재산을 빼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쌍방대리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틀린 거예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때문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채무이행은 가능하다고 요거 넘어가니까 그 채무이행이 가능하단 말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진 않는 거예요. 곱씹어 보진 않으니까 을이 갑의 재산을 인출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뭐죠? 그건 안 되지. 막 이래가지고 막 틀린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예요? 가능합니다. 그 말은 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의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이행이지만 제외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물변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미도리한 채무나 다툼이 있는 채무도 안 되고요. 경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디귿번 등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쌍방대리가 되죠. 등기 신청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주식 명의 개선 같은 건 의미 없고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항상 본인에게 뭐예요? 이익만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죠. 흔할까요? 아주 흔하죠. 왜냐하면 대리라면 누굴 떠올리냐고요? 친권자.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본인에게 뭐죠?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엄마가 딸내미 학교 간다고 뭐죠? 가방 사줬어요. 이거 다 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라면은 자꾸 아파트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떠올리시라고요? 친권자를 떠올리시면 의외로 이해되는 것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나와 있는데 1번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그 자에 대한 증용인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2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변호사가 하는 것은 유예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인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 변호사 시험 보는 거는 아니니까요.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5 대리권 남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